많은 살인자들의 성서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 더욱 창조를 넘어선 파괴가 되어버렸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사실 이 작품이 저도 앞부분에 그 번역판으로 보다가 야, 이거 좀 학생들한테 읽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세상을 계속 보니까요. 계속 부정적인 그것을 합리화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연쇄살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셀린저가 의도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일종의 이제 돛닦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계속 뭔가를 자기를 통과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술을 한다는 거. 글쓰기라는 것은 이제 그 외부 세계를 내가 전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애들이 그런 글쓰기를 통한 전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셀린저는 그걸 계속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 화해하는 세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행복하다는 게 마지막에 피비가 그 회전 목마를 타는데 그 부모들이 뒤에서 옆에 이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막 비는 막 오고 이러는데 그 자기가 이제 이게 몇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행복하다. 그게 한 2번쯤 나오거든요. 해피라는 표현이 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돌보는 사람이 됐을 때 처음 행복한 거예요. 네네. 네, 제가 항상 돌보임을 당하면서 이제 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로서 살다가 피비에 대해서는 화밀밭의 파수꾼처럼 네네 예, 자기가 느끼는 돌보면서 거지. 예.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해피라는 거를 쓰는 거 보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독자들을 사실은 거기로 이끌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읽으면은 그 사춘기를 아주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오히려 이제 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순화시켜 나갈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그냥 대충 읽으면은 그런 이제 반항기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을 이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 제가 대충 읽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대충 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한글로 보니까 그 느낌이 그 정화의 느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기는 욕을 못하지만 네. 남이 욕하는 거를 들으면 네. 그게 좀 더 시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뭔가 좀 자기를 대신해서 욕을 네. 해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장면들, 외설적인 장면들 이런 네. 것도 자신은 잘 못하지만 네. 소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이렇게 묘사되는 걸 네. 보면서 그 선생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네. 중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사춘기 네. 아마 50년대보다 지금은 뭐 더 빨라졌겠죠. 그렇겠죠. 뭐 한 중학교 네. 심지어 초등학교 요새 뭐 중2병이란 말이 있나요? 네. 무슨 중1병이라고 되기도 하고 뭐 네. 초6병이라 하기도 네. 하고 뭐 자꾸 내려가는 모양인데 네. 세상이 막 그렇게 좀 복잡해지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아무튼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험 지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데 네. 허덕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뭐 소위 뭐 소설책 읽기 좋아하는 문학 소년들이나 이 소설을 읽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때는 그렇게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높이 평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이 소설이 부쩍 많이 네. 뭐 엄청 많이 몇만 부, 몇십만 부가 팔린 모양이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만큼 이제 뭐 어른들이 그걸 소설을 즐겨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읽을 수 있다는 네. 잘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 추측이 가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네. 억압 구조 속에서 살아야 되는 한국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소설을 읽고 뭔가 선생님 말씀하신 자기정화, 카타르시스 네. 같은 것을 대신 느낄 수, 이 소설이 그런 어떤 느낌을 준다면, 네. 또는 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처럼 이 소설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네. 뭐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선생님 이런 류의 어떤 10대에 대한 10대의 반항에 대한 그런 소설들, 영화들, 뭐 사실 이 소설보다도 네. 셀린저의 홀리우드 파스쿨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영화들도 뭐 많잖아요. 뭐 아웃사이더 같은 영화도 있었고 소원작도 있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노을즈 같은 사람의 소설도 있고 하여튼 미국에도 10대 문제, 청춘의 어떤 그런 고통, 성장통 네. 이런 걸 다루는 작품도 많고 뭐 그런 건 또 뭐 유럽에서는 뭐 데미안 같은 소설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 데미안 비슷한 비슷하죠. 예, 그 비슷한 뭐 소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나온 소설 이름 뭐죠? 뭐 여러 뭐 소설이 많이 네.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설들이 많이 네. 있는데 이 셀린저의 호밀파트 파수꾼이 그런 성장통을 겪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뭐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뭐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꼭 긍정적인 역할만 아니더라도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읽어서 자신의 어떤 그 성장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변화에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런 점에서는 고전이라 할까 또는 뭐 이 뭐라고 할까 어떤 자칫 잘못하면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자유라는 네. 주제는 좀 오해될 수도 있는 그렇죠. 측면이 없잖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카잔차키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조로바의 경우 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의식, 자의식이라 할까요? 네. 자기의식의 추구. 그러니까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성장 소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냥 끌어가는 스스로를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성장 소설이죠. 자기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식으로 막 어떤 일종의 그런 그 의식적 모험이라 그럴까, 정신적 모험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점에서 미국의 어떤 그 뭐 예를 막 트웨인이 이래로 그죠. 네. 미국의 어떤 청소년 소설. 네. 그래 전범을 따르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기도 그 하고. 하루키가 본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이제 셀린저가 그 특별한 것은 글쓰기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거의 좀 신성하게 글쓰기라는 것과 자기 삶의 의미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을 추구했고 이 작품을 그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글쓰기와 삶을 이렇게 일치식 물론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셀린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이 우리가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이게 좀 50년 옛날 작품이라고 생각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예. 이유가 이제 그 셀린저가 글쓰기를 대하는 자세에서 나온 그
심플한 문체, 그게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후의 은둔의 삶이랄까 이런 것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한 50년대에 또 그 전에 이제 셀린저가 겪은 거는 세계 대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 예. 죽고 막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다 그래야 되나요? 글쓰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뷰하고 페임을 그러니까 명성을 좇아서 하는 그런 게 다 무상하다.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거다, 가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직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꾸려 나가는 그거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제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이제 셀린저 다큐멘터리도 봤거든요. 셀린저라는 제목의 그것도 보고 호밀밭의 바나나 이런 거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셀린저는 그냥 어쩌면 좀 더 이제 소박하게 완벽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글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이제 관철해 나갔을 뿐인데 그 사람을 이제 소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은둔자다 또 막 특별하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약간 교수님 생각도 났어요. 저는 이제 글을 이제 많이 쓰셨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글쓰기를 통한 셀린저의 경우는 그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도닦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심정으로 사실 그게 어떤 차단이 없으면 도대체 그런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거의 전투적으로 저는 교수님도 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정신이 뭐였는지 사실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글쎄요. 제가 셀린저의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특히 의도적인 대단한 그런 은둔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소박하게 산 사람이죠. 네.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대인 작가들 중에 좀 이런 경향,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네. 태어나잖아요. 네. 두 부류 다 유대인이나 아일랜드인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좀 네. 예외적인 이런 네, 존재들이죠. 네. 콜필드도 아일랜드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설 속에.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네. 아무튼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좀 치열한 어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생활이라는 게 대단히 좀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달리 좀 치열하잖아요. 네. 종교 생활도 그렇고 네. 직업 생활도 그렇고 네. 이런 생활 아마 역사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소외되는 예외가 된 이런 처지에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년대 그러니까 30년대의 로스트레이션 세대라는 게 주로 해밍웨이나 무슨 포크너나 존 스타인백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네. 50년대에 이 비트네이션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솔벨로도 그렇고 조금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유대계가 이제 좀 빛을 본다고 할까 좀 이제 각광을 받는 역시 좀 어려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대단히 네. 방황하게 되는 이런 시절에
그런 것을 겪어내기 위한 글쓰기. 네. 셀린저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이제 정도인데. 셀린저는 이제 그 유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미스티시즘, 신비주의, 뭐 유대교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런 거 좀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베단타, 힌두교, 네네. 네, 그런 거나 뭐 선불교 이런 예, 쪽으로 이제 접속이 돼가지고 예. 그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예. 후기에는 그런 걸 또 뭐 소설에 쓰고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렌 그 긴스버그나 이런 자서전에 사람들하고 보니까. 비슷한 네. 그런 경향을 이제 띠게 되는데, 아마도 그 유대교적인 그 기초라고 기초가 할까, 있죠. 이런 것 문화적인.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그 소설에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은 뭐 기도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그 깊진 않지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좀 나와요. 나오죠.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셀린저가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뭐 구도자적인 글쓰기, 뭐 꼭 그 종교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 글쓰기를 통한 어떤 도닦기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그런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선생님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글 쓰는 것은 일종의 자기 저는 글을 나름으로는 안 쓰니까. 선생님 시를 쓰고 논문도 쓰고 하시잖아요. 내가 선생님 시도 보고 했는데 그 뭔가 뭐 누구에게나 그런 네. 뭐 일상에서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편지 쓰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작가의 소설 쓰기나 시 쓰기나 이런 것도 하여튼 글쓰기라는 것은 또는 뭐 그림 그리기 뭐 연주하기 뭐 모든 어떤 일종의 그런 예술적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도닦기,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그 기도행위, 내면적인 네. 수련이겠죠.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표현이라고 이야기될 네. 뿐이지, 사실은 그 내밀의 어떤 그런 자기 수련 네. 과정이기 때문에 셀린즈의 이 소설도 그렇게 본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셀린즈가 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이 소설에서 뭘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주제로서도 그게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하지만 그게 뛰어난 거죠. 그런 것들을 안 내세웠다는 거. 네네. 네. 그러면서도 저는 뭐 이 소설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사실은 조금 뭐 문장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읽으면서 뭔가 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네. 또는 정직하게 그 세대의 그렇죠. 한 삶을 네. 그 삶의 한 단면을 이렇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썼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체 문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해밍웨이 문체 네. 를 자주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근데 셀린즈가 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파리에서 뭐 해밍웨이를 만나가지고 뭐 해밍웨이에 대해서 조금 좀 존중하긴 했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는 그 뒤에 어디선가는 뭐 해밍웨이를 뭐 별 볼 없는 작가라고 또 뭐 네.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네. 어떤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글쎄요, 제가 보고 온 데는 네. 아주 간결한 문체 영향 받았죠. 받았죠, 네. 분명히. 네. 예, 해밍웨이가 셀린즈 훨씬 대선배니까. 또 해밍웨이 이전에 미국 작가들 가령 뭐 막 트웨인이나 호소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 이 문장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해밍웨이가. 네. 또 당대 포크너나 이런 사람도 또 다르고. 네. 아무튼 뭐 저는 해밍웨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해밍웨이 소설도 특히 이제 단편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이제 해밍웨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반영시킨 그런 단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세린저류의 호밀밭 파스쿤류 정도의 어떤 반항은 아니지만 뭔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근데 사실 주제로 보면 그 역시 허클베리 핀이나 톰 소여예요. 네. 그 주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세린저는 역시 미국 문학의 한 전통을 그 잇고 기본을 있다는 있죠. 느낌. 네. 또 아까 잠깐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요한 추구. 저는 그 뭐 그런 데이비 코필드 이야기하면서 앞부분 그런 네네.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막 이거 뭐 배경이 어떻고 나의 뭐 부모가 어떻고 네. 나의 성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뭐 하기도 싫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 그런 걸 보면 정말 자기 독백 같은 느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뭐한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막 욕하면서 그냥 이 꼭 무슨 힙합 이 하면서 왜 막 네. 그런 과정을 저는 뭐 워낙 그 낡은 세대이기 때문에 힙합 같은 걸 잘 모르지만 요새 그 어떤 이란의 그 민주화 사태, 이란 민주화 네. 이거를 이 겪어가는 그 이란이나 이 중동에서 이 힙합이라는 게 뭐 히치카스라는 사람의 힙합을 해서 제가 좀 뭐 이 한겨레 글을 쓰기 위해서 좀 들었는데 그거를 글쎄 저는 우리나라의 힙합을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다가 이 힙합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말이 막 빨리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힙합이 아니고 이 히치카스라는 사람이 힙합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어 정도의 어떤 그런 속도로 네. 천천히 가면서 그 한 5분 정도의 힙합이 부러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이나 이런 뭐 시위 상황 또는 뭐 폭력을 당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게 힙합과 함께 그려지는 걸 들으면서 네. 뭔가 좀 그 정화된다고 할까 뭔가 순화된다고 할까 뭔가 그 경험 속에서 저 자신이 공감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글쎄 뭐 막 좀 처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통을 이겨나가는 이야기들, 이야기의 힘, 노래의 힘 네. 이런 것 비슷한 느낌을 저는 이 헤밀버트 파스쿤에서도 그런 힘, 네. 젊은이가 그런 어떤 젊은 세대가 그런 방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네. 드러내면서 드러내는 그 자체가 자기가 세워지는 방식이잖아요. 네. 옳든 그러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상관없이. 솔직하게 네.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패망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소멸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 자유를 찾아가는 그렇죠. 방식이라고 마음의 자유를 보시죠. 찾아가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셀린저가 이 작품하고 셀린저 자신의 그런 자서전적인 여정하고 사람들이 막 섞어서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셀린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이제 그 해밍웨이의 관계에서 이제 해밍웨이가 칭찬해주고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았다는 시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요. 해밍웨이가 무슨 기관총인지 그 총의 성능을 시험해 본다고 닭의 머리를 날렸대요. 그 이제 네. 해밍웨이는 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막 동물을 죽이고 이런 데서 어떤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밍웨이를 안 좋아하고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거 웃기는 작품이다고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린저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음, 있고 그 이제 호밀베티 파수꾼 전편에서도 맞기만 맞지. 네네.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예, 예. 뭐 오리 걱정하고. 맞습니다. 네. 우리 걱정. 그래서 그렇게 좀 과도한 폭력과 문명 속에서 자칫 떠내려가기 쉽고 자칫 그냥 비투성이가 돼서 쓰러져서 그렇게 하기 쉬운 어떤 10대들 그 10대들을 대변해서 저거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치워주면서 진짜 우리는 그 PB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이제 세계를 주고 해야 돼라는 제안. 순수를 위한 호밀베티 파수꾼. 네. 순수의 파수꾼.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긴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위안을 받았다는 거는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맞습니다. 예, 힘이죠. 네. 네. 이 해밍웨이를 위해서 제가 해밍웨이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네, 변호를 교수님 한다면 오늘 해밍웨이 같아요. 해밍웨이가 확실히 뭐 투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네. 그런 마초 같은 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해밍웨이도 그 어떤 큰 의미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 반전주의자고 뭐 그 무기여 자리 거라든 뭐 누구를 위하여 정원 올리나든 네. 하여튼 해밍웨이 소설 전체의 기본적인 주제는 반전. 네. 그러니까 전쟁을 어떤 그 거부하는. 네. 해밍웨이 자신은 전쟁에 많이 참여했지만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긴 했죠. 네. 근데 기질상 좀 이 마초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세린저는 그 모습만 봐도 해밍웨이가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이제 평화주의적인 네. 좀 소심한 네. 이런 어떤 나약한 네. 이런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또 측면이 있고 해밍웨이는 반면에 좀 좀 전투적인 그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해밍웨이 자신이 무슨 뭐 폭력을 좋아했다거나 글쎄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셀린저가 해밍웨이를 너무 또 이렇게 높게 보면은 자기가 또 안 서니까 어떻게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네네. 너무 이제 예. 거대한 산 같은 선배니까 예, 예, 바로 예, 앞에 있는. 예, 예. 네. 해밍웨이를 만나서는 또 굉장히 또 깍듯이 했다는 거 네네, 일화도 맞아요. 있고 하니까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겠죠. 네. 네. 뭐 더 다른 거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뵈가지고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충분하겠죠? 네. 예, 예.